언론이나 전문가들이 한두 채가 상승 거래됐다고 해서 와, 투자가 많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요. 소득은 증가하지 않았는데 집값만 올라서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10년 만에 한번 오는 기회잖아요. 여러분들 이 기회를 잘 잡으셔야 된다. 조건은 명확합니다. 집값이 떨어지는데요, 추세적으로 증가할 때요. 현재를 정확히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그런 일종의 바닥 이야기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거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3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천 건이 넘어서면서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바닥 찍은 거 아닌가? 이제부터 오르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현상과 그리고 미래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런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원인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 부동산에서 특히 아파트 거래가 증가한 이유는 공급 증가예요. 거래량이 증가하는 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수요가 많아지거나 아니면 공급이 많아지거나. 그런데 지금은 시장의 변동 원인이 공급 증가에 있단 말이죠. 가격이 오르긴 쉽지 않다. 팔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가격이 오릅니까? 그러니까 거래량이 증가할 때 그 원인이 수요 증가하면 계속 오를 텐데, 수요 증가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고 사실 공급 증가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지속되기는 좀 어렵다. 결국엔 다시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별로 굉장히 편차가 커서 일단은 저희가 서울 아파트만 따져봤을 때 3월 달에 저희가 실거래를 전수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40% 정도는 가격이 상승해서 거래됐어요. 근데 60%는 보합이고 하락이에요. 이게 아직은 상승한다고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살려는 집은 올랐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는 시장 전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서울 아파트뿐만 아니라 수도권 아파트들이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고 거래량은 증가했다. 그리고 전국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가격은 계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40% 상승한 데가 어딘지도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GTX-A가 개통하면서 동탄 같은 지역은 또 좀 오르고 있다는데. 그거는 몇 건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요. 왜냐면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한두 채가 상승 거래됐다고 해서 와, 투자가 많아진다, 막 사람들이 살려고 많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건 일부 거래건을 말하는 거지 전체 시장의 변화는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실제로 시장이 그렇거든요. 일부 가격이 오르는 지역이나 아파트의 공통점은 첫 번째는 새 아파트,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7억에서 12억 그 사이, 그런 아파트들이 어떤 공통분모를 갖고 조금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일시적인 거고,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면 그렇진 않다. 새 아파트의 공급이 증가하는데 새 아파트의 수요가 또 붙으니까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조금 반등하는 수준이고요. 그런데 가격이 오르는 수준이 10억 이상 된 아파트들이 몇 천만 원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모든 자산 가격이고요, 계속 빠지지도 않고 계속 오르지도 않아요. 하락 국면에서도 일부 상승하는 구간이 나오고 반드시 상승할 때도 일부 하락하는 국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최근 2021년 전에 3년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는데 그렇게 오르는 기간에도요, 몇 달 빠지던 구간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로 돌아가 보면 이제부터 가격 빠진다고 그랬으면 사실 잘못 판단한 거였죠. 그것처럼 일시적인 변화라고 저는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하락 추세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굉장히 뚜렷한 이유가 있는데요. 결국엔 자산이나 재화 가격은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가격을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이에요.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건 뭐냐면 서울의 아파트의 매도 물량인데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높아져요? 그렇죠. 최근 1년 동안 30% 이상이 증가했는데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쉽게 말해서 지금요, 너무 팔고 싶어요. 왜일까요? 집값이 빠질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안 오를 것 같으니까. 그냥 내놓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낮다. 살만한 물건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여러분도 집을 내가 갖고 있는데 투자나 내 집 마련 잘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내가 집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투자로 갖고 있어요. 투자로 갖고 있는데 내가 처음에 집을 이렇게 내놔요, 팔려고. 그러면 최근에 집값이 10억 원이 거래됐어요. 그럼 내놓을 때 어떻게 내놓습니까? 평균적으로 봤더니 5%에서 7%를 올려 내놔요. 그래서 10억 5천이나 10억 7천만 원을 내놔요. 그래서 저렇게 매물이 증가할 땐 일시적으로요, 시장의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느껴져요. 호가가 오르니까. 그런데 거래는 안 되는 거예요. 올려서 내놓았으니까 계속 쌓이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거래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팔고는 싶고 가격을 조금씩 낮추겠죠.
이제 그런 게 하반기부터 이어질 것 같고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주목해서 보실 게 뭐냐면 궁금하잖아요. 뭐냐면 왜 집을 팔려고 하지?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보세요. 최근에 60세 이상 양도인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 월별로도 그런데 쉽게 말해서 고령 세대와 집을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이 팔고 싶어요. 이유는 뭘까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부동산은요, 돈을 벌어야 팔 수 있어요. 절대 손실을 내고 팔지 않아요. 근데 이분들이 집값이 거의 2배가 올랐거든요. 근데 집은 갖고 있는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간 팔 거잖아요. 그 시점이다, 지금. 더 이상 안 오를 것 같고, 사실은 이런 미실현 이익을 얻고 싶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매도 물량, 특히 고령 세대의 매도 물량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 파는 사람들 가운데 고령인 분들이 35% 정도나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 이유는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자산 구조를 보면 쉽게 말해서 아파트를요,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세대는 65세 이상입니다. 가장 많이 갖고 있으니까 가장 많이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65세 이상이 팔지 않으면요, 우리나라는 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또 그 이하 세대는 자기 집에 거주하잖아요. 근데 60세 이상은 투자 목적의 또 소유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 예전에 막 2008년, 2012년 이런 하락장에서도 비슷했나요? 그때는 달랐어요. 그때는 파는 사람들이 특별히 고령 세대가 많지 않았어요. 그때도 누군가 파는 사람이 많아서 시장이 빠졌잖아요. 근데 지금도 파는 사람의 주체가 달라진 거죠. 그때는 뭐 글로벌 금융이 와서 대출을 많이 일으켰거나 아니면 조급한 사람들이 팔았다면 지금은 돈을 번 사람들이 판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또 하나 뭐냐면 고령 세대는 소득이 이제 줄잖아요. 65세 이상이 자산 중에서 80%가 부동산입니다. 근데 내가 퇴직을 해요. 저희가 내년부터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어요. 60세 이상, 65세 이상 인구의 20%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퇴직을 하잖아요. 그럼 소득이 줄지 않습니까? 근데 갖고 있는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이에요. 근데 그 부동산이 가격이 2배가 올랐어요. 그러면 현명한 방법이 빨리 팔아서 뭔가 자산을 확보해서 미래를 예비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변화가 과거하고 굉장히 다른 변화예요. 이 60세 이상 고령 세대는 그동안 집을 계속 사기만 했어요. 팔지 않았다고요. 왜? 집값이 계속 올랐으니까. 그런데 파는 거예요. 이게 과거하고 다른 지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매도 물량이 좀 추세적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워낙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의 심리가 되게 흥미로운 게 손실에 대한 고통이 큽니다. 투자해서 부동산이나 주식에서 손실은요, 실제 손실이 아니에요. 내가 최대한 이익을 본 걸 내 이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떨어져도 손실이라고 생각해요. 이해하셨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합니다. 주식 투자해서 1억 원을 벌었어요. 근데 그거는 평가 이익이에요. 안 팔았으니까. 1억 원을 벌었는데 다음날 자고 나니까 그 평가 이익이 9천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 분한테 아유 괜찮네. 그래도 9천만 원 벌었잖아. 아니요. 1,000만 원 손해라고 생각해요. 그 고통이 크다고요. 내가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금액이 줄어드는 고통이 되게 커요. 그러면 가격을 내리면서 팔 수 있습니다. 갑자기 파는 거예요. 그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처분 효과라고 해요. 부동산 시장도 똑같아요. 가격이 2배 올랐어요. 그런데 조금씩 빠져요. 그러면 내 이익이 주는 거죠. 그러면 빨리 처분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가보다 낮춰서 빨리 거래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시장가보다 점점 더 낮춰서 이제 내놓는 분들이 거래가 안 되면요. 이렇게 내놨는데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없어요. 갑자기 근데 옆에서 5천만 원 싸게 거래됐대요. 그럼 내 이익이 점점 줄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가는 거죠. 왜 이렇게 보러 오는 사람 없냐고. 그랬더니 한 7천만 원 내려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빨리 팔고 싶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매물이 증가할 때 수요가 중요해요. 수요가 있느냐. 보시는 그래프는 서울 아파트 구입 물량 지수라는 거예요. 중간소득의 가구가 대출을 일으키고 자산을 통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아파트의 양을 그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0채 중에서 지금 중간소득인 가구는 6채 밖에 살 수 없다고요. 10년 전에는 중간소득의 가구가 30채나 살 수 있다고요. 근데 지금 6채 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소득은 증가하지 않았는데 집값만 올라서 내 그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동산의 수요는 여러분 사고 싶은 수요가 아닙니다. 살 수 있는 수요여야 되죠. 저 강남에 너무 사고 싶어. 그래서 사고 싶은 사람이 많다고 강남 집값이 안 빠지는 게 아니에요. 살 수 없어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판단할 때는 이런 유효 수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그 유효 수요가 이게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살 수 있는 수요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집이 막 나오면 파는 물량이 나오면 누가 사준다는 겁니다.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팔고 싶은 게 떨어지는 거죠.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좀 고민을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고민뿐만 아니라 안타깝지만 그 가격을 감당해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없어도
사실은 시장에 새로운 수요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돈 많은 사람들, 투자하는 사람들이 사주면 돼요. 근데 지금 투자할 마음이 없어요. 서울 아파트의 갭 투자 건수인데. 근데 지금요, 매달 서울 아파트 중에서 80명에서 90명밖에 갭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엄청 줄었죠. 별로 투자하는 사람들도 지금 아파트 사서 돈 벌 생각을 많이 못 해요. 팔려는 사람 많고, 살려는 사람은 없고, 그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러면 하반기로 갈수록 집값 하락은 좀 더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유통시장에서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가 아파트를 사러 가면 무슨 아파트를 삽니까? 원래 있던 거. 그렇죠. 청약이라든지 분양에 참가는 하긴 하지만 물량이 적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아파트는 사실 유통시장에서 누군가 갖고 있는 아파트일 거 아닙니까? 집주인이 있는. 그럼 집주인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이 공급이죠. 그분들이 많이 시장에 내놓으면 아까처럼 그럼 공급이 증가하고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나 이제 안 팔래. 매물을 시장에서 거두어들이면 공급이 감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매도 물량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의 양을 얘기해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일례를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게 2009년, 10년도 부동산 관련 기사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국의 100대 건설사 중에서요. 30, 40%가 워크아웃과 법정 관리에 들어가요. 쉽게 말하면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설사가 망하는데 아파트를 어떻게 짓습니까? 못 줘요. 그래서 이때 보시면 갑자기 못 지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돌아요. 주택 부족하다. 건설사들이 안 지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주택 공급 대란 온다. 그럼 2, 3년 후에 아파트가 부족하다. 그럼 집값 폭등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최근에 봤던 기사 같기도 똑같죠? 하죠. 이거 국토장관 이름만 바꾸면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검증이 되죠. 왜냐면 2, 3년 후가 언제입니까? 2012년, 13년이죠. 2013년 부동산 기사예요.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폭등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돌변해요. 부동산 시장이 폭락한다, 오히려. 왜 이런 현상이 있었을까요? 그건 뭐냐면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공급과 수요가 공급은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의 양이 아니고 이때 당시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엄청 팔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매물이 엄청 증가해요. 그리고 또 수요가 줄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폭락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을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의 양이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얘기들이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건설사들이 분양 감소시켜. 그 다음에 아파트 2, 3년 후에 부족해. 지금이라도 빨리 집 사야 돼. 분양가 올라. 난리 났어. 아니다.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시장에 내놓으면 집값은 빠질 수 있다. 그게 공급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좋은 시기가 오는 거고 그런 시기를 여러분들이 잘 잡으셨으면 좋겠는데 대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되는 건 뭐냐면 때가 아니에요. 기회예요.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기회를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가 때를 기다리면 그리고 기회를 기다리면 질문 자체가 달라집니다.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봐요. 올해 연말이요? 내년이요? 3년 후요? 그건 때를 기다리는 형태예요. 그러면은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때 가서 사지? 이런 거가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기다리는 건 기회입니다. 기회는 뭐냐면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건이 중요해요. 어떤 조건이 왔을 때 내 집 마련해야겠다. 조건은 명확합니다. 집값이 떨어지는데요.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할 때요. 추세적이라는 건 거래량이 최소한 4, 5개월 이상을 증가해야 돼요. 한 달만 증가하는 게 아니고. 잘 생각해 보세요. 수요 공급만 얘기해 볼게요. 집값이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아요. 그건 어떤 과정이에요? 안 사는데 집값은 왜 떨어져요? 공급이 많아지니까. 매물이 많아지니까. 근데 가격이 충분히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 살려는 사람들이 들어오죠. 그럼 팔려는 사람도 많고 살려는 사람도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회복하기 시작해요. 안 오르는 거 여전히 팔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자산 시장은 그래요. 팔려는 사람도 많고 살려는 사람도 많아질 때가 그 자산을 살 때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팔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살려는 사람들이 없어. 가격은 빠지는데 거래가 안 붙는다고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가격이 더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때를 기다리면 이런 식이 돼요. 그럼 또 이런 질문이 있단 말이에요. 20% 빠진 거예요? 30% 빠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조건으로 보자고요. 30% 빠졌는데 그런데 거래가 증가하지 않아. 무슨 얘기입니까? 더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기준은 없다고요. 30% 빠져도 거래가 증가하지 않으면 더 빠진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거래량을 봐야 되는. 그렇죠. 가격과 거래량 같이. 근데 10%밖에 안 빠졌어요. 나는 폭락하길 원했는데. 근데 그때부터 거래량이 회복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에 여러분들이 충실하셔야 된다. 그게 때를 기다리는
자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가격과 거래량을 동시에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거래량은 조금 느는 추세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한 달 증가한 거잖아요. 최소한 4달 이상, 5달이니까 추세를 지켜봐야죠. 그래서 시장을 계속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다? 거래량이다. 그래서 거래량을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이것도 오류가 생기는 이유예요. 사람들은 가격에만 관심 있어요. 얼마 올랐어? 막 동탄 거기 GTX-A 노선 이제 돼서 2억, 3억 올랐대? 중요하지 않아요. GTX-A 뚫려갖고 거래는 잘 돼? 거래가 안 돼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게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호기심상 한 건이 그렇게 돼도 난리 나요. 그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잇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량을 더 관심 있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부동산이 주식과 달라서 긴 호흡으로 움직여요. 하루마다 움직이고 이번 달 그런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수치나 통계 자료를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일생의 집을요, 평균적으로 3채 정도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사실 잘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나는 살면서 기회가 몇 번 왔던 것 같은데 그 기회들을 다 번번이 놓쳤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네. 이분들 다음에 또 뭐 기회 있는 거죠? 지금 왔습니다.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10년 만에 한 번 오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잘 잡으셔야 된다. 근데 기회를 잡는 게 그 조건에 충실하고 시장의 변화를 읽는 거지, 예를 들면 무주택자여서 너무 사실은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집을 못 산 걸 후회하시면 안 돼요. 그 후회는 어떻게 다가오냐면 그러면 집을 빨리 사야겠다는 걸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잘 잡으시냐면 다시 또 시장을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야기들이요, 돈 주고도 못 듣는 얘기잖아요. 돈 주면 전 안 해줘요. 전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2021년도에 대한민국 집값이 고점이었는데요. 그때 무주택자분들이 대거 생애 최초로 집을 매입합니다. 근데 그때 집을 그렇게 살 때 누가 집을 그럼 팔았을까요? 다주택자들이 팔아요. 고점이었어요. 그 다음에 집값이 엄청 빠졌잖아요. 자, 무슨 얘기를 드리고자 하냐면, 제가 그분들을 좋다 나쁘다를 얘기 드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지식과 정보의 차이, 그리고 시장을 바라보는 이런 어떤 경험의 차이라고 전 보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너무 경험이 없어요.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만 전부라고 하고 가격이 오르니까 계속 오른다는 말을 믿고 그 정보를 똑같이 보면서도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팔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주택자분들이나 집이 없으신 분들이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을 없애보고 싶다. 그분들이 많이 아셔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래야 사실은 부의 불균형도 좀 해소될 수 있고, 무주택자가 쉽게 말해서 집을 사고 좀 부가 돼야 그게 훨씬 더 나은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어쨌든 이 정보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무료로 해야 확산되는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제가 막 이렇게 따로 모아놓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강의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소수에게 또 집중되지 않습니까? 제가 원하는 건 소수의 성취보다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수를 위해서는 사실은 무료를 하는 게 좋겠다. 저 유튜브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제 욕심이 또 생기고 다른 데 또 안 나가고 이러니까 사실 다른 곳에 나가서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